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26 북중미 월드컵 F조 첫 번째 경기. 네덜란드 대 일본. 결과는 2대2 무승부. 이 경기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7시까지 이어졌습니다. 2시간입니다. 정규 시간에 추가 시간 그리고 경기 흐름까지 합치면 이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반전은 솔직히 좀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4골이 터지면서 완전히 다른 경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보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왜 흔들렸는지, 일본이 어떻게 추격했는지, 그리고 이 두 팀이 토너먼트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이 경기를 라이브로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그때 못 봤던 디테일들을 다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경기 전체적인 감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기는 약간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가 템포를 늦추면서 경기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판 15분 동안 수비 라인이 흔들렸습니다. 일본은 선수 교체를 통해 에너지 레벨을 높이면서 끝까지 추격했고 결국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이 결과가 두 팀 모두에게 공평한 결과라고 봅니다. 네덜란드는 전반적으로 더 좋은 경기를 했지만 마무리에서 흔들렸고 일본은 전반적으로 끌려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양팀 모두 박수받을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명확하게 나뉘는 경기였습니다. 전반전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전반전은 다소 재미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네덜란드가 의도한 대로 흘러간 경기였습니다. 일본이 잘하는 게 뭡니까? 빠른 트랜지션 그리고 사이드 돌파. 이 두 가지가 일본의 핵심 강점입니다. 네덜란드는 의도적으로 템포를 늦췄습니다. 경기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면서 일본의 강점이 발현될 기회 자체를 줄인 겁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반전 내내 일본은 본인들이 원하는 빠른 트랜지션이나 사이드 돌파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네덜란드는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리드하고 있을 때 경기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상대를 막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우위를 가지고 경기를 끝까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방법론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축구에서 이기는 것과 이기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입니다. 네덜란드는 전자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후자에서 무너졌습니다. 후반 막판에 이 정도로 흔들린다면 코만 감독의 전술이나 선수 교체 타이밍에 대해 다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데파이, 아케, 코프메이너스. 이 선수들이 투입된 타이밍과 역할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제 득점 장면들을 하나씩 분석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첫 골. 반다이크가 넣은 골입니다. 이 골은 흐라벤베르의 크로스와 학포의 경합 등이 맞물려 만들어진 골입니다. 즉 정교한 빌드업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나온 골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골들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서머빌의 골. 이건 개인 기량으로 슈팅을 잘 넣은 골이었습니다. 솔로 플레이에 가까웠습니다. 일본의 두 골. 나카무라 골과 카마다 골. 이 두 골 모두 굴절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굴절. 즉 의도된 방향이 아니라 공이 어딘가에 맞고 방향이 바뀌면서 들어간 골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시사하냐? 이번 경기에서 나온 4골 중 정교한 빌드업을 통해 만들어낸 골은 사실 첫 골 정도뿐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운이 따르거나 굴절되거나 솔로 플레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양팀에게 각각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일본은 골이 필요한 순간에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두 골이 다 굴절로 들어갔다는 건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재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는 실점 상황에서 수비 안정감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해야 합니다. 굴절되는 상황이 2번이나 나왔다는 건 박스 안에서의 클리어링이나 차단이 깔끔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플랜 N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체 카드를 활용한 이후 안정감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번 경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일본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일본. 이번 대회에서 강팀으로 평가받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 강팀이라는 평가가 이번 경기에서 양날의 검이 됐습니다. 다른 팀들도 일본이 강팀이라는 것을 알고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전반전 전술이 바로 이 견제였습니다. 일본의 강점인 빠른 트랜지션과 사이드 돌파를 의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이게 일본에게 던지는 숙제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경기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를 뚫어내고 경기를 주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본인들의 스타일이 통할 때 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 스타일을 막으려고 작정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전반전이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목표가 8강을 넘어 우승이라면 토너먼트에서 만날 강팀들을 상대로도 본인들의 의도대로 경기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만나는 팀들은 다 강팀입니다. 그 팀들도 일본을 분석하고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일본이 본인들의 축구를 할 수 있느냐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부상 변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경기 중 미토마 쿠보가 부상으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선수가 일본 공격의 핵심 자원입니다. 이 두 선수가 동시에 빠진다면 앞으로의 조별리그 경기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상대들을 보면 더 걱정스럽습니다. 밀집 수비를 펼칠 티니지, 그리고 피지컬이 좋은 스웨덴. 이 두 팀을 상대로 미토마와 쿠보 없이 경기를 풀어가야 한다면 일본에게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스스로 우승이 목표라고 공언할 만큼의 압도적인 전력은 아직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게 비판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강팀이라는 평가와 우승 후보라는 평가 사이에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드컵에서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팀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미할지언정 대회를 거치며 괴물처럼 진화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지난 대회 아르헨티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변화하면서 결국 우승까지 갔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의 이탈리아도 그랬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부진했지만 토너먼트로 갈수록 점점 강해졌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 이 두 팀도 이런 진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감독 밑에서는 그런 변화가 힘듭니다. 진화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감독이 첫 경기에서 보여준 문제점을 인정하고 다음 경기에서 다르게 접근해야 진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독이 본인의 방식만 고집한다면 똑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쿠만 감독이 다음 경기에서는 교체 카드를 더 현명하게 쓰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교체 카드 활용. 이게 다음 경기에서도 똑같이 나온다면 또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MVP와 워스트를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MVP. 굳이 뽑자면 마지막에 동점골을 넣은 일본의 카마다 다이치입니다. 이 선수가 경기 막판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일본에게 승점 1점을 안겨줬습니다. 그 골이 굴절로 들어갔다는 건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그 위치에 있었고 그 슈팅을 시도했고 결국 골로 연결됐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낸 선수입니다. 그런데 진짜 MVP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경기를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까지 라이브로 시청한 축구 팬들입니다. 새벽 5시. 한국 시간으로 정말 졸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혹은 잠을 안 자고 2시간 동안 이 경기를 끝까지 본 분들. 그분들이 진짜 MVP입니다. 전반전 지루했잖아요. 솔직히 그 전반전 보면서 졸렸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보셨고 후반전에 4골이 터지는 그 드라마를 함께 목격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심으로. 이제 워스트를 뽑아보겠습니다. 2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파이입니다. 교체 투입된 후 흐름을 끊는 반칙을 하거나 별다른 활약이 없었습니다. 경기 막판에 팀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로 들어온 선수가 흐름을 끊는 반칙을 했다는 건 팀의 리듬을 더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들어와서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영향을 줬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쿠만 감독입니다. 경기 흐름이 넘어가며 동점골을 내줄 때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감독이라는 자리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선수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 흔들림을 막아줄 수 있는 게 감독의 지시와 교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둘 중에 더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 한 명의 실수는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인지하고 수정하는 건 감독의 역할이고 그게 안 됐다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경기 막판 네덜란드의 수비 붕괴의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이 2대1로 뒤진 상황에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시점에서 네덜란드 수비진이 어떻게 됐냐? 전반전처럼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에는 네덜란드가 라인을 잘 유지하면서 일본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후반 막판이 되니까 그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너졌냐? 공을 잡은 선수 쪽으로 자꾸 끌려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일본 선수가 공을 잡으면 그쪽으로 수비 라인 전체가 쏠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수비 라인이라면 공을 가진 선수를 압박하는 동시에 나머지 라인이 위치를 유지하면서 패스 길목을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공간을 좁혀주고 패스 길목을 차단해줄 중심축이 없었습니다. 중심축.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수비 라인에서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다른 선수들이 그 중심을 기준으로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없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패스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상대 패스를 끊어야 할 위치에 아무도 없었던 거죠. 패스가 막힘없이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이없는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동점골을 내주게 됐습니다. 세트피스. 이게 더 아쉬운 부분입니다. 세트피스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누구를 마크하고 어느 구역을 누가 책임지는지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코너킥을 맞았다는 건 경기 막판 팀 전체의 집중력과 조직력이 동시에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가장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수정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프타임. 경기 중간에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쿨링 브레이크. 경기 도중 추가로 작전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5장의 교체 카드. 이건 직접적으로 선수를 바꾸면서 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모든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반전에 효과적이었던 수비 구조가 후반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감독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경기에서 쿠만 감독이 가장 크게 비판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대회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은 다소 지루했지만 후반전에 4골이 터지면서 경기 자체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결과만 보면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2대2 무승부 후반에 4골. 시청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두 팀의 네임밸류에 걸맞은 수준 높은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 둘 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받는 팀들입니다. 그런데 그 명성에 비해 경기력의 디테일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두 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월드컵은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조별리그 전반의 경기 퀄리티가 예전만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가국이 늘어났다는 건 더 많은 팀들이 월드컵 무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전체적인 평균 수준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앞서 경기를 치른 브라질이나 네덜란드 등 강팀들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라질도 모로코와 1대1로 비겼습니다. 네덜란드도 일본과 2대2로 비겼습니다.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들이 첫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첫 경기라는 특수성, 새로운 환경, 그리고 모든 팀들이 분석하고 들어오는 월드컵의 특성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강팀들의 첫 경기 퀄리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상은 있습니다. 앞으로 치러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등이 경기는 더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경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덜란드 대 일본 2대2 무승부.
네덜란드는 전반전 의도된 템포 조절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리드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과 막판 수비 조직력 붕괴라는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일본은 강팀이라는 평가에 걸맞은 견제를 처음으로 받았고 그 견제를 뚫어내는 힘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미토마와 쿠보의 부상 변수가 앞으로의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대회를 거치면서 진화할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핵심은 감독이 첫 경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쿠만 감독에게는 교체 카드 활용에 대한 숙제가 남았고 일본 코칭 스태프에게는 부상 선수 없이도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플랜이 필요합니다. 다음 경기들에서 두 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